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저녁 심야에 발생했었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쿠데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놀랐고 지금 이 시간도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윤석열이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윤석열의 배후는 없었을까? 과연 윤석열 단독 범행이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언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해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 그 국방장관 그리고 그 정도 선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고 뭐 경찰청장이나 뭐 서울청장도 서로 뭐 잘 몰랐다 해서 핑퐁하고 있고 심지어는 계엄사령관도 몰랐다고 하고 있고 더더욱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미 국무부나 백악관 발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윤석열의 배우는 김건희다. 김건희가 제가 했을 것이다. 이건 뭐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체계인 것은 도이치모터스부터 현재 내란죄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굳이 분석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었을까? 배후는 없었을까? 누가 비호하지는 않았을까 정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비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제 뇌피셜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고 바이든과 윤석열 동맹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국무부 뭐 부대변인 정도가 기자가 질문하는 거에 답하는 정도로 원론적인 뭐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바이든의 진심이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바이든이 비호하지 않고 윤석열 혼자 계엄군을 이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한미 군사 지금 동맹 수준으로 보았을 때 계엄군의 이동이 미군의 비호 내지는 묵인 없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80년 5월 광주를 통해서 우리가 피로써 깨닫게 된 진실이었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정도부터 빠르면 여름 정도부터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내란 음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윤석열 정권이 본인의 그 충암고 라인을 계엄 발발 시에 주요 라인에 배치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수차례 회동했다는 사실을 폭로해내면서 윤석열의 계엄이 단순 엄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수개월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었던 미국이 이번 12월 3일 심야에 발생했었던 비상계엄 쿠데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저는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군 적어도 바이든 정도의 정보력으로서 모를 수 없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공공연하게 도청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에 폭로되었을 정도로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내란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럼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분석은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쿠데타는 적어도 바이든의 비호하에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배후가 바이든이었냐? 이건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적어도 비호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분석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왜 윤석열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비호하였을까?
또는 배후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최근 미국과 전 세계의 중요한 정세를 살펴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임기가 이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긴박한 조건인데 바이든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내에서는요, 본인의 둘째 아들이죠, 차남에 대해서 조건 없는 전면적인 사면 행위를 단행함으로써 미국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국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하죠. 침해를 이미 뛰어넘은 이러한 이상 행동을 바이든이 미국 내부에서 본인의 차남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동안 전무후무했었던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본인의 그 통치 행위를 넘어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 행동을 바이든이 최근에 했습니다. 국내에도 뭐 간간히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두 개의 전쟁입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배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확한 팩트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트럼프 취임이 임박하면서 사실상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평화 협정이 무르익는 단계였는데 바이든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이든이 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상 행동은요, 사거리를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를 바이든이 단행합니다. 그러자 러시아를 자극하는 거죠. 이제 전쟁 종전이 코앞에 닥쳤는데 바이든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그것을 밝혀왔고요. 다음으로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는 종전이 목전에 다가오자 이 전쟁을 어떻게든 더 끌어서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매우 무리수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도 북한군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근데 젤렌스키 정보 당국이 끊임없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2,000명이 뭐 참전했니, 8,000명이 대기 중이니, 몇천 명이 몇 명이 교전 중 사망했니, 그들의 무전을 그들이 확보했다는 등 지금 알려지는 그 영상은요, 그 짧은 쇼츠 영상 있잖아요. 북한군인지 미얀마인인지 동양인 정도로만 추정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동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짧은 쇼츠용 영상만이 무한 반복되고 있을 뿐 북한군이 러시아와 함께 참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에 단 한 명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팩트인데 젤렌스키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침략했던 건 첫 번째 행위였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가짜 정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해서 가짜 정보를 흘렸고 이 정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극우적 정치 성향이 똑같은 젤렌스키와 윤석열이 서로 소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젤렌스키가 북한군 파병선을 흘리자 가장 먼저 받아쓴 것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가장 먼저 발언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파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바로 윤석열 정부가 흘렸었고 살상 무기도 지원할 수 있겠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 서울에 와서 윤석열과 만난 것이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차관을 뭐 1억 달러를 하니 뭐 몇 년 동안 뭐 몇 년 거치로 어떻게 우리의 세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것이지 이것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물론 젤렌스키와 윤석열의 다리는 바이든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이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했었던 바이든과 손을 잡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젤렌스키가 어딘가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그런 허약한 정보에 가장 귀가 얇을 것 같은 윤석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젤렌스키의 국방부 장관의 전시임에도 서울까지 날라와서 윤석열과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 징후는요, 중동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끔찍한 학살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으나 가장 최근에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그 60일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 군이 러시아를 폭격하고 공격하는 장면만 보였는데 알고 보니 헤즈볼라 군이 상당히 전투, 특히 게릴라전에 유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더는 어쩔 수 없다. 자국의 피해 역시도 막대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60일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네타냐후 정권이 국내에서 상당히 좀 지탄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이 헤즈볼라와의 평화협정으로 그 이스라엘 북부권이죠. 북부에 있었던 주민들이 그러면은 평화를 찾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이 후방으로 철수는 했는데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패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인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은 지금 이제 승리의 분위기이고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패전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 본인이 이번 그 헤즈볼라와의 그 60일 평화협정은 군인들에게 휴식을 주고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네타냐후가 아마 가장 자신 없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가까운 이러한 발언을 네타냐후가 최근에 했었고요. 실제 이제 가자지구에 폭격을 더욱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가 전멸한 것도 아닙니다. 하마스의 수장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마스 군인들은 여전히 가자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동 또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제 가자지구 또한 이스라엘과 드디어 이제 평화협정이 무르익는 이집트에서 지금 하마스와의 그런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되던 중이었는데 매우 이상하게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상하다. 이스라엘을 둘러쓰고 처음에는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투, 두 번째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전투, 그 다음에 이란과 전투를 벌이니 많이 하였지만 이란과의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 평화협정이 무르익자 특이하게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니 시리아 내전은 배후가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을 위시로 한 군산복합체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 사실인데요.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정권은 군산복합체, 네오콘이라고 하죠. 군산복합체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정치적 동지관계이죠.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해야지만 본인들의 군산복합체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본인들의 더욱더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사고 방식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자유민주적 가치와 뭐 철학과 인권의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실제로는 임기 막판에 임기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무리하게 국내적으로는 자기 찬압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단행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젤렌스키의 북한군 파병설을 용인하고 그리고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으며 중동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가자지구의 평화협정이 추진되는 와중에 시리아 내전의 배후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정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바이든은 임기 마지막 날 마지막 그 1시간까지도 이상한 행동을 계속 벌이던 와중에 드디어 12월 3일 밤 심야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번 윤석열 쿠데타의 배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추정이고요. 배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계엄군의 이동을 묵인하고 모른 척 했었던 것은 바로 미군이고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엄군의 이동을 알고도 모른 척한 비호가 바로 이번 윤석열 쿠데타의 본질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럼 왜 바이든은 윤석열 계엄 쿠데타를 비호하였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 중동 전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종전 단계에 이르자 무언가 다른 전쟁 분위기, 직접적인 남북 교전을 뜻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쟁 분위기 조성만큼은 필요했었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같은 아무 생각이 없는, 본인과 본인 부인의 이익만을 따지는 윤석열이 가장 좋은 타겟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을 통해서 바로 젤렌스키와의 그런 그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의 세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야 하는 그러한 긴박한 본인의 막바지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윤석열은 왜 하필 12월 3일 저녁을 내란 쿠데타의 시기로 삼았을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이후에는 쿠데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바이든 임기 안에 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실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쿠데타의 시기 결정과 이 사태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월 3일 심야에 발생한 윤석열 내란 행위, 비상계엄 쿠데타에는 바이든의 비호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